223페이지 40번 문제부터 보시죠. 40번은 치료감호법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별표 3개 하도록 하고, 1번에 있어서 치료감호 대상자 하면 크게 세 종류로서 구분해야죠. 심신장애인이 첫 번째 치료감호 대상자고, 두 번째는 약물 중독자, 세 번째가 정신성적 장애자인데, 치료감호의 부가 요건은 금고형 이상이지 징역형이나 벌금형 이상이 아니다 하는 점을 주의하자고 했죠. 그래서 징역형 이상의 범죄 행위를 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부과하는 것이 치료감호이다 하는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현행법에 있어서는 어떤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은 대부분이다 금고형 이상이다 했어요. 그런데 자격정지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기억했던 것이 첫 번째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했고, 형의 실효 등에 하는 법률에 있어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이 일정 기간 지나야 형 실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상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 상한기간은 약물중독자는 2년 이내이고, 정신성적장애인과 심신장애인은 15년 이내이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는 20년이나 10년으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3번에 있어서도 보호관찰 부가 요건은 치료가 가종료되었을 때하고 법정 대리인 등에게 치료 위탁되었을 때는 반드시 3년 동안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호관찰 기간에 있어서도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그리고 소년법에 있어서 장기 보호관찰이 2년이 원칙이죠.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도록 하고, 4번에 있어서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경우 가종료된 자나 치료 위탁된 자에 대한 치료 감호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하는 것. 그래서 그 내용도 확인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해설에서 보관찰 기간 다른 법률까지 같이 정리하도록 하세요. 41번 보시면은 2번 3번 다시 한번 보관찰 부가 요건, 이것은 애 없이 시작된다 했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치료가 종료 결정되면 당연히 그 부수적인 처분 보호관찰도 종료가 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42번에 있어서도 치료감호법에 있어서 치료감호 대상자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권리 보호 규정들 다시 한번 접견, 서신, 수발, 전화통화, 그리고 이항에 있어서 약물중독범 15년이 아니라 2년 초과할 수 없고, 그리고 3번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은 별도로 이렇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4개 선지 중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다시 반복해서 봐야 할 내용들, 이런 데에다 이렇게 별표를 한다든가 해서 추가하고, 아니면 앞에서 이런 거 다뤘던 내용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뭐 엑스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선별하자고 그랬어요. 피고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일지라도 치료감호 청구를 반드시 기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심신상실로 인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경우까지 기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해설에서 정리했듯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나 사형 선고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뭐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를 선고하는 경우 뭐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요건도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심신 상실의 경우에는 치료감호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각 사유가 아니다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도 검사가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경우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의 진단, 감정을 참고해야 된다 했는데, 정신성적 장애자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감호법 제4조 2항 다시 한번 여기에서 여기 비교해 가지고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4번 내용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 하나 하고, 그리고 43번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반드시 재범 위험성이 있어야만이 보안 처분은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니까 기초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제2심 판결 선고 전까지 치료감호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치료감호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도 다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이죠. 그래서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치료감호에 대해서는 독립청구제도가 인정되고 있지만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이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독립청구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번도 별표 하나 해가지고 그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고, 4번 치료감호 영장에 의한 보호 구속사유는 구속사유와 동일하다. 44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번 치료감호 처분은 법원이 선고하는 사법처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행정처분으로 기억했던 것이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처분이고, 그리고 형법에 있어서는 가석방이 행정처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법처분은 법원에서 결정한 처분이죠. 그래서 형법에 있어서도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사법처분이었죠. 그리고 또 행정처분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기소유예였어요. 그래서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을 구분하는 것도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치료감호 경우에도 검사가 주의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2번에 있어서도 근로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는 근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가 맞는데 근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형집행법에 있어서 교도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장려금 제도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장려금은 지급해야 한다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작업장려금은 지급할 수 있다이죠. 자, 그렇지만은 치료감호법에서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 는 근로보상금은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도 는 처우 개선에 관한 것 청원까지 인정하는 것이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이 청원 사유하고는 다르죠. 형집행법에 있어서는 청원 사유는 그 처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교정직 준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형집행법하고 이렇게 치료감호법에서 차이가 있는 점 항상 잘 대비시키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치료감호와 형이 병가된 경우에 당연히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기 때문에 이 치료감호제도는 대체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바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 뭐야?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자유형이 병가된 경우에는 자유형을 먼저 집행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 치료감호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이 핵심적인 정리 내용은 확실하게 보충을 하도록 하세요. 45번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내용,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신장애자하고 약물 중독자는 분리수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1심 재판 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로 하는 것은 소년법에서 보호처분은 아무리 그 중대한 사건일지라도 단독판사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치료감호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의 1심 관할은 합의부로 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3번에 있어서도
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구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4번에 있어서 치료 감호 사건의 판결은 피고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그래서 이 치료 감호 사건의 판결을 피고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헷갈려서는 안 된 것이 뭐였냐. 왜냐하면 치료 감호에 대한 청구는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치료 감호에 대한 청구를 공소 제기와 함께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리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 감호만을 청구한 경우에는 치료 감호만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다음 시험에서는 치료 감호 사건의 판결은 반드시 피고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틀린 선지를 유도할 거예요. 그런 점을 주의하면 되겠고, 46번에 있어서도 5번을 보면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치료감호 가정료 당연히 3년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46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 검토하도록 하고, 47번에 있어서 1번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 결정을 하여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는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이 점도 여러분 그 기출문제로도 출제됐으니까 확실하게 그 점 좀 구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도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 신문 도서의 일람, 이것은 일과 시간이나 취침 시간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보장된다 했죠. 근데 이것도 응용해석을 출제하게 되면은 취침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면 X가 되는 거죠. 왜? 취침 시간 이외에 일과 시간에도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과 시간이나 취침 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자, 이것도 응용해서 이렇게 변형 출제할 것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3번에 있어서 당연히 치료감호 집행받은 기간은 법률에서 정한 그대로 해서 형 집행 기간에 포함한다 했죠. 48번에 있어서 자 2번 보시면 검사의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이렇게 했는데, 아까 주의하라고 했듯이 감정을 받은 후에 하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였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자 49번에 있어서도 4번 치료감호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비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피치료감호자나 그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피치료감호자의 개인 신상에 관해 공개할 수 없다 하는데, 개인 신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은 피치료감호자나 그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하도록. 그리고 피치료감호자는 심신장애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치료감호자가 동의해야만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치료감호자가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을 공개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도 더욱더 심화시켜서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50번 가장 기초적인 내용 1번, 그리고 2번 피치료감호자가 70세 이상인 때는 치료감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정지 사유, 이것은 65세 이상이 아니라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 이것도 형집행법에 있어서는 노인 수용자는 65세 이상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이나 치료감호법에 있어서는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70세 이상이다 하는 거. 그래서 70세 이것을 또 60세나 65세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3번에 있어서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법원에서 치료 감호를 선고할 수는 없다 했죠. 이것은 바로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면은 형사법원에서는 심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불고 분리 원칙이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이것은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공통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 감호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렇게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알아둘 내용이죠. 자, 4번에 있어서 강간죄 등에 대해서는 치료 감호 대상 성폭력 범죄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 정신 성적 장애자의 경우에는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요건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 성적 장애자에 대해서는 정신 성적 장애로 인해서 폭력 범죄나 뭐 절도 범죄나 이런 범죄를 범했을 때는 부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4번 규정 내용도 그것과 연결된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예상 응용 지문은 반드시 바로바로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51번에 있어서도 3번 보시면은 법원은 공소 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 감호의 청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 없이는 치료 감호는 선고할 수 없다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4번에 있어 치료 감호 사건의 판결은 반드시 피고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했죠. 왜냐하면 공소 제기 없이 치료 감호만을 독립 청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1번에 있어서도 이런 알코올 중독자건 마약 중독자건 심신장애인이건 간에 재범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가 보안 처분도 부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자, 2번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 알코올 및 식음 습병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근고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치료 명령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였어요? 치료 감호 대상자이면서 치료 명령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것하고, 치료 감호 대상자이긴 하지만은 치료 명령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 구분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해서는 치료 감호는 부과할 수 있지만 치료 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52번에) 있어서 1번 형이 면제되는 심신장애인의 경우에는 방금 말했듯이 치료 감호 대상자이긴 하지만 치료 명령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 그리고 마약과 등과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독된 물질로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치료 명령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 감호만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마약 중독자의 경우에도 치료 명령도 동시에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개정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치료 감호만 할 수 있지 치료 명령은 할 수 없는 대상자는 형이 면제되는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 두 종류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이것은 다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치료 명령. 그래서 별표 3개 하도록 하고요. 자, 2번 법원은 치료 명령 대상자에 대해서 형을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로서 치료 기간을 정하여 치료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치료 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관차를 병가해야 된다. 치료 기간은 이 병가된 치료가 보관찰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치료 기간은 보관찰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내용도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4번에 있어서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 기간 동안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치료 명령 받은 사람의 치료 비용은 국가 부담 원칙이 아니라 그 대상자 부담 원칙이다 하는 것도 알아둘 내용이에요. 그래서 52번은 치료 명령 확실하게 그렇게 정리를 끝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옳은 것은 하면 난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거 문제죠. 그래서 1번 다시 한번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 사건에 대해서 심신상실 외 사유로 무죄를 선고할 때에는 기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점 확인하도록 하고, 2번에 있어서 작업장려금하고는 관련 없죠. 피치료 감호자에 대해서는 근로보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하는 거.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치료감호 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집행이 시작된 후 6개월이냐 1년이냐 구분하는 문제 출제 잘 돼요. 자,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상당한 그 기간을 정하여 치료 이탁할 수 있다 했죠. 그리고 이 치료감호 종료 가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는 6개월마다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6개월하고 헷갈리도록 출제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대비시켜서 정리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사항에 있어서 출일보험환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정하여 신청에 대한 검사의 청구는 치료감호 기간 또는 치료감호가 연장된 그 기간 종료하기 전에 6개월 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죠. 자, 53번 같은 경우도 헷갈리기 쉬운 내용이니까 별표 3개 해가지고 확실하게 정리를 끝내도록 하세요. 뭐 54번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채택하고 있지 않는 보호감호, 보안감호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55번에 있어서도 뭐 기본적인 내용, 보관자 심사위원 위촉 대상이 아닌 것, 그래서 경찰서장이나 구치소장은 해당되지 않았죠. 56번에 있어서 보호관찰 제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죠. 자, 검사는 보호관찰관이 그 선도함을 그 조건으로 해서 공소 제기를 유예하면은 보호관찰관은 선도 위탁받은 자들에게 보호관찰을 실시한다. 그래서 이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에서 그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인에 대해서도 선도 조건 뭐 기소 유예를 할 수 있는 법률이 보호관찰법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 1번에 있어서 보호관찰을 부과할 시에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선택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자, 부과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 부과할 때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좀 다시 한번 이해하는 거 문제이고, 그리고 3번에 있어서도 가석방전자에 대해서 반드시 보호관찰 부과한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전자에 대해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있다 했어요. 그리고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게 되면은 이 준수사항 위반은 임의적 취소 사유이지 실효나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니다 하는 것도 주의할 내용이고, 4번에서 선고유예할 때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적 보호관찰이죠. 선고유예 시. 그리고 집행유예 시는 반드시 부과해야 된다. 이것도 함정이죠. 선고유예,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은 부과할 수도 있고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임시적인 처분이다. 그래서 그 점 56번도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별표 3개 해서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요. 자, 보호관찰 기간 뭐 기본적인 내용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치료 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을 받는 피치료 감호자 하게 되면은 3년 가장 기초적인 내용,
자, 그리고 이 4번 내용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처벌법에 의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관찰 처분은 원칙적으로 6월 이내죠. 6개월 이내. 예, 그리고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똑같이 200시간 이내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 해설에서 강조한 내용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고 58번에 있어서도 일반 준수사항인가 특별 준수사항 다시 한번 구분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법률에서 청소년보호법 출제 잘 된다고 했고 60번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죠. 이것은 형사특별법이 아니라 이 사회법 내지 복지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보호관찰이라든가 사회봉사 수강명령 같은 경우는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하고 헷갈리도록 문제 만든 거죠. 그래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방금 전에 봤듯이 보호관찰과 같은 그런 보호처분은 6개월 이내이고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로 규정을 해가지고 제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61번에 있어서도 보호관찰 제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그리고 62번에 있어서도 좀 난도 높은 문제로 출제 잘 되는 경고, 유치, 그리고 구인과 관련된 조문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조문들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 62번 별표 하나 해가지고 가외에 있어서 준수사항을 위배하고 유흥업소에 이미 출입하는 등 이것은 준수사항을 위반했죠. 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경고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니은에 있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도박장에 출입하고 소환에 불응한 경우, 소환에 불응한 경우에는 구인장에 의해서 구인할 수 있죠. 그래서 구인 절차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63번에 있어서 구인 및 유치 이것도 별표 하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세부적인 내용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그래서 구인 요건에 해당이 되죠.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니까. 자, 2번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 구인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12시간 이내에 이렇게가 아니고 즉시라고 그랬어요.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검사에게 신청하는 거지 법원에 신청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긴급 구인이죠. 이것은 구인한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긴급 구인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한 것이 아니라 긴급 구인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일반적인 구인 절차하고 헷갈리도록 문제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자, 3번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률에 따라서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였을 때는 계속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죠. 유치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된다. 4번에서 보호관찰소장은 유치를 허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 사유에 따른 신청을 해야 한다. 보호관찰소장은 몇 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죠. 그래서 이런 시간 가지고 바꾸는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고. 자, 그리고 5번에 있어서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10일 내에서 한 차례만 유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호관찰 처분에
변경 신청, 이것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호관찰 처분의 변경, 그러니까 보호처분의 변경이니까 소년부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부 법원에 있어서는 2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유치기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죠. 자,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가석방 임시퇴원 신청의 경우에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치 연장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이 뭐 앞으로도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 아차하면 헷갈리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63번에서 다룬 내용들은 관련거 조문하고도 이렇게 연계시켜 가지고 반드시 구분하도록 하고 63번은 끝까지 이렇게 놓치지 않고 봐야 할 문제예요. 64번에 있어서 자, 당연히 이 선고유예 집행유시 보호관찰은 확정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보호관찰은 부가적 처분으로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독립처분으로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느 법률로 한정하지 않고 현행법 전체에 대해서 묻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된 처분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소년법에 의하면 맞는 내용이죠. 그러나 형법에 있어서는 당연히 형법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출제했다면은 이번 내용은 맞지가 않죠. 왜? 형법에 있어서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부가적인 처분으로만 보호관찰이 제도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이 설문을 잘 파악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자, 3번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무적 취소 사유지 필요적 취소 사유나 실효 사유는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자고 그랬어요. 4번에 있어서 보호관찰에 대한 임시 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 임시 해제된 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에 산입된다는 것이 특별한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법령 강의에서도 이 내용 아주 강조를 했었죠. 자, 그래서 64번도 헷갈리기 쉬운 내용이니까 별표 2개 해가지고 항상 주의하도록 하고요. 자, 65번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번 내용 심신장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벌할 수 없는 경우는 검사는 공소 제기 없이 치료감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치료감원 독립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하는 거. 당연히 이 치료감원 기간 장애인 심신장애인에 대해서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약물 중독자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장 그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 4번에 있어서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치료 명령에 관한 문제죠. 이때 이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병과해야 한다 하는 거. 66번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 자, 그래서 여기 있어서 심신장애인에 대해서는 감정을 받은 후가 아니라 참조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받은 후에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정신 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 해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런 내용 주의하도록 해야 되겠죠. 67번 3번 내용도 다시 한번 볼까요? 약식명령 청구된 후에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는 약식명령 청구는 그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해야 된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소홀히할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고요. 67번 기초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래서 그 4번에 있어서도 치료감호 시설의 장은 수용질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피치료감호자의 면회, 전화통화, 편지, 수 발신을 보장해야 한다. 자, 그래서 수 발신을 보장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수용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아무튼 외자 들어가거나 뭐뭐 만자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은 틀릴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랬듯이 그런 거 문제 푸는 거 기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거니까 좀 이렇게 좀 기교적으로 출제하는 그런 거 패턴들을 계속 좀 익혀나갈 필요가 있어요. 자, 67번에 있어서도 4번 선지 발표해 가지고 이런 내용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이 피치료 가모자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피치료 가모자만 청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도 청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하고, 자, 반복되는 그 선지 내용들은 옆에다 X표 하면서 계속 분량 줄여나가도록 하자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68번에 있어서 옳은 건 핵심적인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죠. 그래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외 없이 반드시 이 보호관찰이 시작돼야 된다 했고, 그래서 4번에 있어서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에 있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등 있는 경우에 치료감호를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5번에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소아성 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 15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리고 3번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 다시 한번 공소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청구할 수 있다 했죠. 69번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합의부 관할이다 2번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반복되는 내용들 그리고 치료감호 집행 검사가 주의하고, 검사가 치료감호 청구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감정을 받은 후가 아니라 참고해야 된다니까 맞았죠. 3번에 있어서 검사는 치료감호와 병행해서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호감호는 이미 삭제된 폐지된 그런 거 제도고, 보호감호 보안감호는 폐지된 제도다 하는 점에서 종종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71번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내용, 벌금 이상이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거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심신장애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성적 장애자는 아주 치료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정신성적 장애자이건 심신장애자이건 15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검사는 친고죄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할 수 있다. 4번 내용도 새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내용이죠. 앞에 선지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4번도 별표 하나 해가지고 치료감호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 없이 치료감호 청구됐을 때부터 15년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10년으로 잘 바꾸니까 15년이 지나면은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72번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죄를 지은 심신장애자, 이런 거 죄에 상관없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약물 중독자나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이고, 성적 장애자의 경우에는 오로지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서만 치료감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강조했으니까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2번에 있어서도 이 검사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치료감호는 독립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그 3번에 있어서도 뭐 치료감호 심의원회가 치료감호 집행기간을 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치료감호는 대체주의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법원은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직권으로 선고할 수는 없다 하는 내용 여러 번 지금 반복됐죠. 그렇게 해서 이 관련된 내용들 앞에서 그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75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약물 중독자 등에 대해서는 수용기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하였을 때는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반복했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 선별하면서 보시고, 보호관찰과 관련해서 76번 다시 한번 일반 준상, 특별 준상 구분해야 되겠고, 그리고 77번에 있어서도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과 관련된 내용, 임시퇴원거 기간, 퇴원일로부터 2년 이상이에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이다. 그래서 임시퇴원의 경우에는 임시퇴원기간이 보호관찰기간이 아니다 했던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관장 사무 다시 한번 78번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관장 사무하고는 반드시 그때그때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까지도 같이 보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79번도 응용하는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그래서 뭐 4번에 있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보호관찰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반국가 사범에 대해서는 형의 전부 일부를 집행받은 후에는 보안관찰이 부과되도록 할 수 있는 요건이죠. 그래서 그 점을 확인했고, 자,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원칙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 가석방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이 부과되지만은 석방된 경우 그리고 치료감호가 종료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은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80번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가정폭력특별법상에서 보호처분 기간은 1년 이내가 아니라 1년도 아니고 1년 이내도 아니고 6개월 이내였죠. 그래서 6개월로 한다도 틀린 내용이니까 6개월 이내까지 그 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자, 81번에 있어서 구인 절차는 앞에서 강조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서 3번 그 48시간이 아니라 긴급 구인했을 때는 어때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 아니다 하는 점을 주의하도록 했고, 그리고 82번에 있어서 다시 한번 1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자,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는 부과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소년범에 대해서 사회봉사명령 3호 처분으로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14세 이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했어요. 소년법에 있어서도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부과할 수 있고, 그런데 수강명령의 경우에는 소년법에서는 12세 이상이죠. 그렇지만 형법에 있어서는 당연히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것은 14세 이상이니까 이 수강명령의 경우에는 형법에 있어서는 14세 이상이고 소년법에서는 12세 이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응용해서 기교적으로 문제 만들 수 있으니까 주의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4번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는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하는 거 규정까지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할 사항이었어요. 자, 이런 것도 이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 중에서 연령 제한이 있는 보호처분은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3가지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공부할 때도 연결해서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 소년 송치와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이고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14세 보호소년법에서 지정된 실안에서 근신이 또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연령, 나이에 관한 숫자는 항상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83번에 있어서도 갱생보호제도 다시 한번 1번 갱생보호의 내용, 갱생보호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가. 그러나 지금 돈 지급하는 것은 과거에는 갱생보호에 포함됐지만 이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2번에서 갱생보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좀 기교적으로 대통령령, 이것을 공색하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인데 대통령령으로 살며시 바꿨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 풀 때는 좀 속어식 방식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일일이 다 대통령령인지 이렇게 법무부령인지 암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뭐 1번 당연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갱생보호 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갱생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도 만점 방지용 문제로는 이런 정도로 출제되고, 그리고 문제 푸는 거 기교에 있어서도 어때요? 대통령령, 법무부령 이런 것을 일부러 선지로 출제를 했다면 틀린 선지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항상 좀 주의하면서 속어식으로 문제 푸는 그런 거 연습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4개의 선지가 이렇게 출제됐을 때 설령 3개의 선지를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어느 한 선지만 명확하게 이것이 틀렸다 하게 되면 나머지 선지 이런 것은 구태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속어식 방법 이런 것을 연습을 좀 많이 해둘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 시험이든 간에 어떤 거 대학 교과서라든가 수험서에도 없는 내용이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점 방지용으로 이렇게 그 안에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출제됐을 때도 첫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간적으로 멘붕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부하지 않는 어떤 내용이 선지나 문제로 출제됐을 때는 출제자들도 이러한 것은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선지 자체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되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냉정하게 파악하면은 정답은 쉽게 가릴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면서 이런 멘탈을 강화하는 그런 연습도 좀 해나가고 할 필요가 있죠. 근데 뭐 1번이라든가 중간에 어려운 내용이 이렇게 출제됐을 때, 이랬을 때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이 멘붕 상태에 빠지면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여러 문제를 계속 실수해버리고 하면서 이제 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이런 멘탈 관리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설령 좀 잘 모르는 내용의 선지가 있다 하면은 처음 보는 그런 내용 이런 같은 경우는 정답 선지로는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들어있을 때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말고 익숙한 다른 선지들 속에서 옳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좀 구분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소홀히 했던 선지 내용이라든가 그간에 공부하지 않았던 선지 내용 이런 것은 정답 여부가 쉽게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구분해 나가도록 하자. 자, 그래서 예상 응용 지문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 놓도록 하세요. 84번도 갱생보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핵심적인 내용들 체크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그 3번에 있어서 갱생보호에 있어서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그 갱생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직권에 의한 유권적 갱생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면서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와 관련해서의 대표적인 특징은 유권적 또는 필요적 갱생보호라고 하는데, 유권적 필요적 갱생보호는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무적 갱생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는 점만 파악한다면 3번 내용도 명확하게 그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갱생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하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84번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니까 별표 하나 하시고요. 그리고 85번 같은 경우에는 뭐 2014년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출제했는데, 이 보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까지 앞으로는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파고들기보다는 여기에서 출제된 선지 내용 정도로만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85번도 그런 정도로 참조하도록 하고, 그리고 86번에 있어서 사회봉사 명령 같은 경우 출제 빈도가 높지만 가장 그 기초적인 내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4번에 있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관찰관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벌금 미납자법에 있어서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에서 사회봉사 대체 할 수 있도록 허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절차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사회봉사의 그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일반 국민에게 직접 지원 분야에 신청을 받아 관할 보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무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좀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서 보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하는 때에는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것도 다음 시험에서는 검사 또는 검찰청,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정도로만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바꾸겠어요? 보관찰, 여러분들이 그 소속기관이 보관찰소니까 보관찰소 또는 보관찰소의 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또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 되겠고요. 87번에 있어서도 티귿 보시면은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 12세 소년에 대해서는 수강명령은 할 수 있지만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자에게만 할 수 있다 하는 점 체크한 거고, 그 다음에 니을에 있어서 벌금 미납자법에서 징역금과 동시에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벌금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노역장 유치 명령을 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는 사유였어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제고, 수강 명령에 대해서도 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5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1개월 이상 국내에 여행할 때는 미리 보관찰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허가받을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시간 3번에 있어서도 준수사항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서 고지해야 된다. 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수강명령 대상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 준수사항은 모두가 다 서면으로 고지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5번에 있어서 사회봉사 수강은 사회봉사 수강명 대상자가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은 종료한다. 당연히 집행유예 부수역 처분이니까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가 끝나면 사회봉사 수강명령도 종료한다 하는 거. 보호관찰도 마찬가지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종료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들을 주의하도록 하고, 89번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내용 다시 한번 체크했죠. 자, 90번에 있어서 사회봉사 명령, 2번 보시면은 법원은 형법상 사회봉사를 명할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사회봉사를 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봉사 수강 할 수 있는 그 장소, 분야와 장소 지정은 보호관찰관이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 여러분들의 업무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2번 형태로 출제되는 거 좀 주의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명령을 규정하지 않은 법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규정하지 않는 법률, 대표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앞으로도 자주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고, 그리고 보호관찰은 그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규정하지 않은 법률로서는 치료, 감호 등에 하는 법률, 이런 것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요. 92번에 있어서도 2번 소년범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소년법에 있어서는 제3호 보호처분이 사회봉사명령이죠. 2호 처분은 독립적으로 수강명령이고, 소년범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부과할 수 없죠. 그래서 소년법상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독립처분이지만 형법상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은 부수역 처분이다. 자, 그런 점을 좀 주의할 사항이고, 자, 94번 같은 경우도 사회봉사명령은 정상적인 인간에게 할 수 있죠. 약물 중독자라든가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부과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하는 정도로 이런 것을 한번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94번에 있어서도 1번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본래 장기 자유형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논의됐다. 그런데 장기 자유형이 아니라 단기 자유형의 대체 방안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일을 시킴으로써 인권침해라는 비난이 일 수 있다. 이런 거 비판은 제기될 수 있는 거고, 3번에 있어서 사회봉사명령은 사회내처우제도이기 때문에 시설내처우의 범죄 배양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죠. 범죄 배양 효과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시설내처우에 대한 비판이에요. 4번에 있어서 제도의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다양하게 되면은 그 목적이 모호하기 때문에 효과가 이렇게 흐려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도의 목적이 분산되면 효과가 감소한다. 자,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95번도 기초적인 내용인데 좀 기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4번에 있어서 형의 집행유예 선고 시에 부과된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보호관찰 기간 내가 아니라 주된 처분이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일거 집행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4번만 별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점도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각 독립적인 처분이지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보호관찰에 부수된 처분이 아니다 하는 점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96번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그런 거 기교적인 내용. 자, 이런 것도 이 속어식으로 문제 풀면은 이 내용 법무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1번, 2번, 4번 내용 익숙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옳은지 그른지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어식으로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고, 자, 97번에 있어서 1번 다양한 목적을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거 제도죠. 그리고 자유형에 상응하는 그 형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사인의 처우 중에서도 일정 시간 동안 여가를 박탈하기 때문에 자유형처럼 완전히 자유박탈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가 박탈 하면서 이 자유형에 상응하는 그런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거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은 자유 박탈 처분은 아니지만은 여가를 박탈함으로써 자유를 일정 시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특징이 있죠. 자, 98번 같은 경우도 주의할 사항 다시 한번 체크하는 문제예요. 99번에서 수강명령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는 자 했는데, 지금 그 3번에 있어서 경범죄 처벌법에 있어서는 이 사회봉사 수강명령 도입하지 않은 법률이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고, 그리고 치료감호법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은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 다음에 100번에 있어서도 경범죄 처벌법 관련해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자, 101번부터 다시 한번 중요한 출제 대상이 되는 그 법률들 여기서 그 정리를 하고 있죠.